저희가 M&A 팀에 있을 때 저희가 로펌 최고의 노가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뭐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 단어를 넣냐 빼냐 몇 시간을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협상장을 갔더니 이지원 변호사님이 상대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모른 척하고 일만 하고 나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변의 어나더 레벨 박성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대형 로펌에서 M&A를 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5대 로펌의 M&A 팀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M&A 팀 그리고 쿠팡 주식회사 기업법무팀에서 M&A 관련 자문을 계속하였었고요. 이지원 변호사님도 세종 M&A 팀 이후에 LG U+ 사내 변호사로 기업 자문 업무를 계속 하셨었습니다. M&A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합병 및 인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인수 및 합병이라고 거꾸로 부르고 있고요. 사실 인수와 합병은 비슷하지만 조금 유형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수는 크게 지분 양수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와 같이 타인의 사업을 사오는 소위 이제 바이아웃 거래라고 하면, 합병은 합병, 분할, 분할 합병 이렇게 자신의 사업을 하나의 회사로 운영을 할지 별개 회사로 운영을 할지 모자 회사 관계로 구성을 할지 이런 구조 조정을 하는 거래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께서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M&A는 회사 또는 사업을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께서는 익숙하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에 비추어 생각하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PD님 어떠세요? 일단 뭐 매물 찾고 그다음 공인중개사 분한테 가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집을 살 때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을 가서 물건을 소개받잖아요. M&A에서도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는 직접 아는 상대 회사로부터 직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IB라고 하는 투자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서 매물로 나온 회사 또는 사업을 소개를 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집을 살 때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소개도 하고 실제 함께 가서 매물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가격을 조정해 주기도 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봐주고 계약서까지도 다 써주시는데요. 그런데 기업을 인수하는 M&A는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개별적인 자문사를 통해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 소개는 IB라고 하는 투자은행, 증권사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실제 매물인 회사에 대한 상업실사 CDD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베인 등과 같은 컨설팅 펌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는 회계 및 세무실사를 한 이후에 해당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서 매수 가격을 산정해 줍니다. 저희 같은 로펌에서는 법률실사 LDD를 진행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실사 CDD, 회계실사 FDD, 세무실사 TDD 결과를 법률실사 LDD 결과와 함께 비교 분석해서 이 내용들을 반영하여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집 사는 거랑 좀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매물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계약 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나눠서 지불하잖아요. M&A도 이것과 동일하게 첫 번째로 매물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거래를 종결하면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M&A가 조금 더 복잡하다 보니 먼저 매물을 확인할 때는 실사, 아까 박성욱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상업실사, 회계실사, 세무실사, 법률실사와 같은 실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계약이 체결될 때 실사 결과에 따른 인수조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불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선행 조건들이 이행이 됐는지 엄격히 확인을 해서 거래 종결이 동의가 돼야 잔금이 지불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보통 자기 자금만으로 집을 사진 않잖아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M&A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금융권으로부터 인수금융을 받거나 두 번째, 사모펀드, PEF 등으로부터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출자를 받거나 세 번째, PEF 같은 사모펀드와 공동으로 인수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방식마다 인수금융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지요. 계약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M&A 과정에서 변호사님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M&A 팀에 있을 때 저희가 로펌 최고의 노가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M&A 변호사들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크게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 법률실사 LDD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세 번째, 계약서에 규정된 잔금 납입을 위한 선행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면서 거래 종결을 확인하고요. 네 번째로는 거래 종결 이후에도 인수 통합 작업, PMI 작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법률실사 LDD라고 하면 사려는 회사 사업에 큰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살 때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매물인 집의 상태를 확인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주가 맞는지, 그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만약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실거주가 가능할지, 아니면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매물인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이 매매를 제한할 수 있는 장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법률실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법률자문사인 로펌이 모두 확인을 해서 회사를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요. 첫 번째, 회사 일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지, 주주와 경영진이 이 회사를 매각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인허가와 관련해서 회사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세 번째, 자산과 관련해서 회사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 그리고 그 자산들의 법적 문제점 여부, 인수한 이후에 명의 변경의 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채와 관련해서 회사의 부채 총 규모, 그리고 각 부채들의 문제점 여부, 인수 이후에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 또는 동의의 필요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영업과 관련해서 회사의 영업 구조 및 그 구조의 문제점 여부, 인수 이후에 영업 구조의 변경 필요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여섯 번째로 노동과 관련해서 승계되어야 하는 인력 관련 문제점의 여부, 퇴사하는 인력 관련 문제 여부, 대표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여부 등을 확인해서 우발 부채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상태 및 우발 부채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와 같은 법률 자문사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실시하였던 실사 결과를 반영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분을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지분 인수 계약,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권으로부터 인수금융을 받았다고 하면 인수금융 관련 계약서들, 그리고 PEF 등 사모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하면 별도의 투자 계약서들, 그리고 SI와 같은 전략 투자가 FI와 같은 재무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간 계약이라는 SHA를 별도로 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계약에 규정된 선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 종결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이제 한국, 미국, EU의 기업 결합 신고였는데요. 이때 변호사들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대한항공의 독점이 되지 않도록 여러 대안을 준비해서 그 대안을 실제 실행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권에서처럼 선행조건 충족 관련 작업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양도라던가 아시아나 유럽 노선 운수권의 TA 양도와 같은 별도의 M&A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규정된 여러 가지 선행 조건 관련된 업무들이 마무리가 되면 거래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계약서상 규정된 선행 조건 여러 가지 거래 종결 전 이행 사항들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행되었다는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사정이 변경되어 양 당사자 간에 그 조건을 면제하기로 하는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주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거래 종결은 많은 선행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래 종결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원래 다른 회사였던 두 개 회사가 바로 같은 하나의 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이 인수 후 통합,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작업입니다. 보통 법률 실사에서 확인된 인허가 이전, 자산의 이전, 부채의 변경, 영업구조의 변경, 노동인력의 승계, 소송 승계 등의 작업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작업을 무조건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인수된 회사의 임직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적인 관점에서 일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경영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인수통합 PMI 작업에서 종전 구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회사에 맞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실현하고 그를 통해 인수 후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온전히 통합되도록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블라인드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아시아나 승무원들 오는 게 달갑지가 않나 봐요. 이런 것도 변호사님들이 사전에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항상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M&A를 할 때는 인력들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 이 부분을 무조건 반영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두 개 회사를 바로 통합되지 않고 일정 유예 기간을 가지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자회사로 인수한 이후에도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완전한 통합으로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3년 후에 다시 통합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조정하거나 복리 후생 제도를 조정하는 등 양쪽 집단의 불만이 쌓이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원태 회장님께서 미국을 가실 때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셨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것도 아마 법률 자문사의 조언을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하셨던 걸로 보여요. 이번
집을 살 때는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거래를 직거래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처럼 M&A에서도 실사 없이 바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실사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실사 없이 M&A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를 사는 것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하는 회사에 대한 매도인 측의 설명만 듣고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인 측이 설명했던 영업이익이나 자산, 부채 규모랑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원만한 인수 후에 통합 과정이 거쳐지지 않아서 종래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퇴사를 해서 회사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실사를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명확한 재무 상태, 법률 관계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남겨 만약 실제와 다른 매도인 측의 문제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해서 계약을 나중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M&A 관련 소송에서도 M&A를 의뢰인께서 하실 당시에 실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매도인의 설명대로 회사 상태를 파악하고 계약을 하셨더니 나중에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률이 실제와 맞지 않아 인수 후 영업이익률의 급감으로 회사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건 중에 실사를 하다가 엄청 큰 문제가 발견돼서 아예 거래가 불발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회사에 운영되는 기계가 알고 보니까 큰 결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도인이 숨기고 있었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견된 경우들도 있었고,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실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그 문제를 다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겠죠. 이지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M&A와 같은 큰 거래에서는 실사와 같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A는 사실 공방이 아니라 협상하는 자리인 건데 형사사건 이런 것처럼 피 튀기는 설전들이 오가나요? 아무래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누르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해야 되는 과정이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 속에서는 법률적 그리고 회계적, 재무적으로 논거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못지않은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게는 수십억, 수백억, 크게는 몇천억, 몇 조가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장에 임할 때 저희의 태도는 웬만한 큰 소송 들어갈 때마다 훨씬 더 긴장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변호사들끼리 매도 매수라고 하면 매도인 측 변호사, 매수인 측 변호사가 함께 만나서 계약서 작성 문구를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뭐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 단어를 넣냐 빼냐 몇 시간을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그때 그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좌우하는 결과가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과 논쟁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분은 M&A 건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희 몇 건 했을까요? 몇 건으로 정리가 될까요? 저희가 1년에 보통 수행하던 건이 네. 수십 건이었잖아요. 수십 건이었기 때문에 그 수십 건을 밤새면서 서로 역할을 변경해 가면서 하기도 했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을 하고 난 이후였는데 협상장을 갔더니 이지원 변호사님이 상대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모른 척하고 일만 하고 나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저한테 너무 어렵긴 한데 혹시 그래도 M&A를 좀 준비하는 분들한테 조언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M&A라는 거래 자체가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그 전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하는 회계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께서도 M&A만 전담하여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내용이 종종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M&A 관련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회계 법률 자문을 받으실 때 항상 그 주요 자문사에서 M&A 업무를 전담해서 진행해 본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님,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